삼성그룹 네, 얘기 맞습니다. 가져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대한민국 채용 시장에서 특히 신입 대졸공채 중심으로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여러 학교들의 취업 동아리라던가 외부 기관의 특강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에선 학생분들이 질문이 들어올 때 꼭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그룹사, 바로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인데요. 각자의 전공이든 각자가 처한 상황이든 혹은 빠른 합격 그리고 많은 채용을 하는 계열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회와 또 그 안에서 경쟁력을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채용에 대해서 정리도 해보고 다음 시즌을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하면 사실 뭐 많은 구직자분들이 취업하고 싶은 곳으로 늘 좀 손꼽히는 회사잖아요. 그만큼 또 취업 시장에서 영향력도 큰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채용 규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회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이 뭐 그룹사 채용을 하진 않고 계열사 채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삼성그룹의 채용이라고 보는 게 무방할 만큼 꾸준히 채용을 이어오는 바람에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 때문에 힘들어할 때 가뭄 속의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가장 채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여러 부문에서의 기술 그리고 설비, 생산 뭐 여러 방면에서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2018년도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으로 3년간 다양한 일자리들, 4만 명에 넘는 일자리들을 수요로 확보를 하고 제공을 함으로써 구직자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사업의 성과만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성과를 또 낙수 효과로서 채용의 기회로도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채용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말씀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그룹의 공채가 지금까지 좀 어떤 특징을 보여왔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대졸 신입 공채로 채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두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대졸 공채, 뭐 초대졸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혹은 고졸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그 다른 직급의 전형, 다른 급의 전형들도 있어 왔고요. 경력직 채용 중심으로도 그동안 꾸준히 채용의 형태들을 이어왔던 것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창출의 기회를 좀 다양한 직군 그리고 전문직 중심으로 하는 경력직 채용도 주저없이 그동안 꾸준히 이어왔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신입 공채만을 놓고 봤을 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겠다라고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계열사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그룹 계열사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호텔 사업도 있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SI 사업,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웰스토리, 그리고 뭐 금융, 보험, 다양한 계열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들에겐 좀 내가 어느 부문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 물론 이제 채용의 규모는 대동소이하겠지만 그런 면들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여러 기회들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좀 시류에 맞게 효율적인 채용을 진행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 시류에 맞는다라는 것, 이를테면 직무 중심의 채용을 이어오는 과정에선 늘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이 직무 면접들, PT 면접을 기초로 하는 직무 면접들이 면접 전형에도 꾸준히 이어졌었고요. 직무 적성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험들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대기업군들 중심으로 필기 전형에서 적성에 맞는 지원자를 채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추어 볼 때도 삼성그룹의 이 G사트, 예전으로 치면 사트겠죠. 이 시험은 표준화가 되어 있고 많은 기간 구직자들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소서의 에세이 항목이 수년째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번 문항에 등장하는 사회 이슈와 그걸 토대로 한 지원자의 견해를 묻는 문항은 여러 기업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서류와 면접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등장을 한다는 점. 그리고 문항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결국 해당 문항에 변별력이 있다는 걸 또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야겠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전형마다의 강점들까지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은 대한민국 신입 공채 시장에서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의 채용이 어느 정도 역할과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삼성 계열사들 신입공채 특징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좀 채용 시장에서 취준생들에게 다양하게 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경력직의 채용들도 사실 기회가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흥미로웠던 건 당연히 있을 것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없었던 채용인 변리사 채용을 신입으로 오. 뽑았다는 점입니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해보았지만 변리사분이 신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은 사실 없거든요. 오. 대부분 경력으로 그것도 한 분, 두 분 정도 간헐적으로 입사를 하는 것인데 사실 애플과의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와 상황들 속에서 특허권 그리고 이를 위시한 다양한 부문에 대한 권리, 권한 등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삼성그룹의 각 계열사들이 앞으로 좀 가져가야 될 숙제이자 과제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에서 다수의 경력직 채용은 기본이고 신입 변리사 채용을 지난 시즌에 진행을 했던 것 또한 의미 있게 지켜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본인이 그 자격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어떤 법인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요즘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특수직이라 할지라도 그 경력 내에서 새로운 기회, 고용 창출을 준다는 점은 특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피 사피? 들어갔나요? 사피 사피?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런 분위기 예상하고 이제 대본을 준비한 거니까요. 사피라고 해서 30세 이하의 구직자분들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본인의 커리어를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도부터 6개월마다 500명씩 채용을 하여서 역삼동에 위치한 멀티 캠퍼스, 사실상의 뭐 자회사 및 계열의 느낌이겠죠. SDS의 계열이니까요. 해당 교육기관에서 기수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개발 교육들 그리고 다양한 실습, 프로젝트 등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의 1,800시간에 가깝게 교육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1기, 2기, 3기가 수료를 마친 상태고 4기는 학기제로 운영되니까 두 번째 학기를 5기는 이제 막 선발이 되어서 이제 교육이 시작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많은 분들이 이 사피 전형에도 들어가려고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 사피 프로그램 전형 안에서도 G사트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고사 전형도 이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원래는 적합도를 평가하려고 하는 건데 또 이 안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이 사피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들도 많은 구직자들, 전국에 있는 대학생분들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사피. 저는 오늘 정말 처음 들었는데 삼성그룹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좀 이렇게 좀 삼성그룹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시장에서도 분명히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인정받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의 취업률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대본은 준비했지만 저는 멀티캠퍼스 직원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언론지상에 공개된 공식된 자료니까요. 홍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실제로 해당 교육에서는 대기업에 직접 강사진을 꾸려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 밝힌 바로는 1, 2기 교육생 1,000명 중에 900명이 취업을 했다라고 언론에 공개를 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사피를 수료한 사람,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아무래도 교육을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하드 트레이닝 끝에는 취업 전형에 대한 교육도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과 함께 진행을 해서 아무래도 매끄럽게 취업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50개 기업이 사피 출신을 채용을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취업뿐만 아니라 요즘 금융권에서 디지털 인재, DT 인재라고 흔히들 하죠. 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해당 기업 그리고 은행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 좀 검증되고 즉시 전력감으로 쓰일 수 있는 인재들을 이 사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신한은행에서는 사피를 수료한 7분을 수시로 채용해서 채용 연계 형태로서 지원자를 모집하여 최종 합격을 시켰고 현재 근무와 교육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히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수준, 우리 기업은 사회적 가치로 이 정도 교육까지 시켰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취업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교육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까지 의미심장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역시나 뭐 초일류 기업인 만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 실제 또 들어가려면 가지고 있는 스펙도 상당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그룹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이나 어떤 개인적인 역량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원자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있어 가장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학점입니다. 다른 회사들의 채용은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는 모르지만 삼성그룹은 서류 전형 시에 학점을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교과목의 그 학점들을 입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지원자의 어떤 성실도는 물론이고 해당 분야의 지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관여도와 이해도를 전공을 통해서 혹은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지원자가 가지는 강점을 특정한 교과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변별력 있는 어떤 평가의 척도로 두고 지원자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탈스펙 전형으로 인해서 많이들 활동이라든지 경력, 경험들을 요구하기 마련인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와는 별개로 기업은 전통적으로 지원자의 학점을 늘 고려해왔던 점을 비추어 본다면 확실히 어떤 스펙의 양보다는 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원자의 학점을 중심으로 무게추를 두고 채용의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채용 전형, 특히 신입 대졸 전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는 물론 첫 시도에 한 번에 합격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차례 재수 삼수를 이어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난해 이제 채용에서 좀 합격에 못하셨지만 올해도 좀 이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좀 재도전하시는 분들께 차 코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사실 강사의 사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 말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예년과 달리 작년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채용의 규모가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에게도 좀 축소가 된 경향들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적당히 어느 수준 이상급만 쓴다면 괜찮겠다라는 예년의 흐름과 달리 자기소개서의 결도 좀 자세히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계열사들에서 직무 지원 동기를 적어야 할 문항이나 1번 지원 동기 항목에서 조금은 뻔한 스토리들 본인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녹여서 그때 내가 열정이 있었으니 나 이제 회사 입사해서 열정을 발휘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회사 입장에선 채용을 하는 것도 좀 주저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학점에 대한 부분들도 학점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페널티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 중에 나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도 잘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본인이 어떠한 소재를 썼다. 이걸 써서 붙었고 떨어졌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면에서 나의 약점이 있는지를 좀 발견해서 자기소개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타 다른 요소들에서 본인이 설명 못할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류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조금은 입체적으로 본인의 스펙 상황들 어떤 스펙을 더 많이 따야 된다가 아니라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은가 학점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떤 걸로 또 이 학점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갈 수 있을까 등 입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은 G사트 이제 모르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업체에 맡길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삼성에선 직접 이 G사트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단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이런 체크식의 어떤 전형이 아니라 확실히 직무 적성적으로 적합한지를 보기 위한 채용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풀이가 과연 실제 일하는 거랑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라고 삐딱한 시선으로 보시는 구직자분들도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렇다고 AI 역량 검사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이 시점에선 당분간 향후 몇 년간은 더 이러한 기업체들의 대졸 공채 시장에서의 적성 검사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볼 거고요. 특정한 주어진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그리고 특정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을 간접적으로 문제를 체크하기 위함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수시 입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입 적성 검사들도 한동안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기업체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의 적성을 감성적으로 이 일 잘할 수 있겠어요? 네, 물론이죠. 통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전형에서의 필기 안에서 나름의 차선 혹은 최선의 결론으로 이러한 전형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작년 채용에서 이제 G사트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게 네네. 또 이슈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종이 지류로만 문제를 풀던 친구들이 갑자기 모니터에 상반기 때가만 하더라도 작년 상반기까지는 모니터에 손만 대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도 하는 이런 오해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온라인 G사트가 실행이 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과목도 원래 여러 과목이 진행됐던 걸 수리 20문항, 추리 30문항에서 두 과목을 60분간 그리고 사전 준비 시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전형이다 보니까 채점관들이 화상 스크린을 통해서 내가 담당하고 체크해야 될 지원자들의
부정행위라든지 문제 사항들이 있지 않은지는 입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준비 시간이 길었던 거고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풀이 과정을 쓴 종이 용지를 앞뒤로 촬영해서 제출을 해서 컨닝 여부도 체크하려고 하는 등의 문제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이러한 과정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니 내가 지금 문제 풀기도 빠듯한데 풀이 과정까지 적어서 찍고 하면 이건 내가 뭐 못 푼 거 어떡할 겁니까? 이러한 좀 클레임이 일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해서 문제지와 답안지에 대한 뭐 촬영 및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요소들을 좀 축소 운영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도 GSAT를 약식으로 테스트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시험을 치르고 나서 실제 면접 전형이 있는 날에 GSAT를 다시 한번 치르는 등, 즉 필기 전형 때와 실제 면접 때의 이 간격이 너무 크지만 않는다면 일정 수준 통과가 되는 것으로서 지원자를 다시 한번 이중 더블 체크로 체크했던 그런 전형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사실 뭐 작년에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삼성그룹은 역시나 체계적이었던 게 저희가 그 이전 방송에서 삼성 키트라고 해서 그 준비물을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오. 그 키트 보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예, 키트 안에서 이제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지원자가 다른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등을 감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트로서 그리고 어떤 거치대를 올려놓고 이 지원자가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겨 있었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려를 했던 것에 따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또 실제로 모의 연습도 충분히 해보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분이 어느덧 성장을 해서 이번 이 필기 전형에 감독관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실제로 그 면접 이 필기 전형을 감독하는 감독관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유형들도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함으로써 지원자들도 조심을 하고 운영하라는 입장에서도 지원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부정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키트들은 좀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부정행위의 유형들도 한번 좀 만나보자면 네. 허용된 PC 이외에 다른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다. 즉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올려지지 않게끔 키트가 이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도 있었고요. 뭐 왜 저런 걸 올려놓지라고 판단이 된다면 가차없이 원칙대로 부정행위로 간주가 된다. 시험 도중에 갑자기 할머님이나 밥 먹어 뭐 이러면서 어머니가 아이고. 등장을 하는 등의 일들도 부정행위로 간주가 될 수 세상에.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나는 원체 예민하기 때문에 귀마개를 맞고 해야 해. 원래 이제 지류로 문제를 풀 때는 간혹 특정 기업에 따라서는 귀마개 사용을 허용한 적도 있는데 이런 온라인 필기 검사 상황에서는 적성 검사 상황에서는 귀마개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니터에 대고 필기구로 문제를 푼다. 즉 모니터상으로 필기구를 이렇게 대면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상반기 때는 이게 부정행위로 간주가 됐는데 네. 하반기 때는 좀 용인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단순히 모니터에 손을 가까이 다니는 행위 그리고 반려동물이 울음소리를 내는 행위는 이제는 뭐 부정행위로는 간주가 되지 않는 것으로 네. 정정이 되고 이러한 전형은 앞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전적이라 한다지만 현 시점에선 올 상반기까지는 온라인 GSAT는 여전히 유지가 될 거고요. 채용의 제도가 좀 더 고도화되고 좀 더 나은 그리고 간결한 키트들이 등장하여 지원자들에게 찾아뵙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를 할 때 종이 지류로 푸는 연습보다는요. 문제지에 푸는 연습보단 빈 종이에다가 문제를 좀 풀면서 눈으로 문제를 푸는 것과 어쨌든 입력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요. 내가 종이 문제지에 바로 풀지 않고 별도의 용지나 이면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눈으로 보고 약간의 약식의 어떤 필기 아래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연습도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소한 것만큼 미묘한 차이 같지만 사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서 불합격 네. 처리가 되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좀 준비를 하실 때 보다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면접 전형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전통적으로 삼성그룹의 면접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일찍이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창의성 면접이라는 것이 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창의성 면접이 많이 좀 사라졌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인데요. 이 창의성 면접의 예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의상이 흰 옷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어떠한 관점으로 설명을 해달라. 뭐 이런 문제죠. 이런 류의 문제들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말하는 게 정답이 되게끔
근거 있는 말과 함께 설득을 하는 논리적인 답변, 물론 엉뚱한 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창의적인 답변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한데 지금 이런 온라인 상황에서 화상 면접으로 진행한다거나 뭐 일부 오프라인 면접을 본다지만 비대면 상황에서의 면접 드릴 확률도 있거든요. 네. 오프라인으로 갔는데도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거나 건물의 위치, 방의 위치를 달리해서 면접을 화상으로 보는 경우들도 존재하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창의성 면접은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고 거의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직무 면접에서도 질의응답 형태라기보단 즉석에서 용어 중심의 체크를 하는 면접으로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필요로 하는 기초 지식들을 즉문즉답 형태로 짧게 묻는 형태로 변모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일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DS 부문의 일부 직군들에 한해서만 오프라인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고 대부분은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임원 면접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인성 질문을 많이 묻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원한 이력이 2시즌 이전에 있었다면 이번에 우리 회사 3번째 지원인데 지난번 2번은 타 부문에 지원하셨는데 왜 이번엔 우리 부문에 지원했는가? 원래 우리 부문 지원하고 싶은 거 맞나? 본인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은가? 우리 회사가 그 회사 그러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한가와 같이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인성적인 질문들을 주로 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의 비중이 조금 줄고 그렇다고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요. 그런 질문이 유지, 축소가 된 반면에 오히려 직무에 적합한지 그리고 해당 직무에 대한 지원자의 의미, 해당 직무 지원자로서 직무 담당자가 되기 위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역량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들도 좀 더 비중이 있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면접의 길이가 좀 길어지면서 직무 부분의 질문들이 몇 개 추가가 됐다는 느낌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하던 대로 하되 약간의 변화와 오히려 챙겨야 될 게 늘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고 챙겨야 될 건 직무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의성 면접은 사라지고 비대면 면접으로 대다수 진행이 되는데 하던 대로 하되 오히려 챙길 게 더 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면접 전형 대비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온라인의 면접 형태가 이어질 테니까요. 지난 하반기에 면접 후기나 기출들을 잘 참고하셔서 비대면 면접 상황에 맞게 답변을 잘 이어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창의성 면접을 등한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이러한 류의 창의성 면접 그리고 페르미 추정과 같은 질문들이 종종 출제가 되곤 합니다. 한 달에 종로구에 소고기 국밥, 뭐 선지국밥이 몇 그릇 팔릴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긴장하여 답을 못 드렸는데요. 입사 후에 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그렇게 멀리 떠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게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주관에 맞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종로구는 탑5 안에 드는 곳이니 못해도 유동인구에서 한 100만 명 정도 온다 가정하고 100만 명의 인원이 5세 미만과 95세 이상은 없다 치고 10분의 9의 인원이 한 달에 한 그릇씩 먹으면 뭐 180만 그릇 뭐 이렇게 답을 하는 형태겠죠. 에이 거짓말 그게 아니라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의 형태이고요. 창의성 면접은 페르미 추정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좀 기발한 상상력과 내용들을 가미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끼리도 스터디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떤 절대적인 감독관의 역할이 없더라도 여러분들끼리 이러한 면접 질문도 스터디를 한다. 스터디도 비대면으로 하겠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유두리 있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하던 대로 하는 것의 연장인 직무는 해당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해당 직무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채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 소개 부분을 잘 참고한다거나 현직자 인터뷰 자료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전형별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2021년도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의 공채를 쭉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진행하시는 두 아나운서 분들께서도 익히 인지하신 대로 분명히 저희가 또 이제 3월달, 4월달에 삼성 특집을 또 하겠죠. 그때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겠지만 채용의 규모는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 산업의 사이클상 삼성전자를 위시한 주요 제조 기반의 사업들에선 좋은 어떤 호재들이 이어질 것이고요. 이러한 채용의 기회가 상반기에 바로 직접 드러난다기보단 하반기 채용 때 많은 채용 인력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평택의 공장을 방문한다든지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던 이력과 소식들이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보다 공격적인 어떤 투자와
그리고 실적을 거두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의 채용이 얼마만큼 이어질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을 겁니다. 사실 상반기는 채용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하반기 때는 예년과 같은 기준 혹은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채용 기회가 열려지지 않을까라는 전망과 기대 심리도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 핵심 분야들마다 소프트웨어 전공을 갖춘 지원자,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갖춘 지원자들에 대한 채용은 해마다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채용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 안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교육 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공자들에게 더 많은 채용의 기회가 열려 있으니 구직자분들께서는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채용 기회가 적을 거야 하반기를 노려야지라고 또 마음의 문을 닫기보단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부터 해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적극 지원을 해보는 효율적이고 현명한 취업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뭐 채용 기조도 여러 가지 사회 변화와 좀 함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열사별로 저희가 좀 지원을 희망하는 것도 다 다르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취업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화공 계열을 나왔는데 삼성 SDI를 쓸까 전자를 쓸까? 사실 본인이 적성검사의 문제풀이의 스킬이라든지 문제풀이를 웬만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소신 지원을 하셔서 내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기타 다양한 사업에서 내 전공 살릴 수 있는 기회다. 여기고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나는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산업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많은 채용 기회가 있는 곳으로 지원해서 삼성전자 DS 부문에 써야지.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부들의 지원의 TO들, 뭐 채용 설명회 영상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가늠해 보시면서 전자에 지원을 하는 것이 또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인문 상경 계열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융, 보험, 그리고 카드 회사 부분들 이런 범금융 부분에서의 지원이 일정 부분 있겠지만 채용의 티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20여 명선, 30여 명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소신껏 지원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그거와는 별개로 본인이 적성검사의 문제풀이에서 좀 아직은 약점이 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에 입사는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문제풀이가 좀 어색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삼성 웰스토리의 어떤 일반적인 영업 관리직, 즉 뭐 식자재 유통 영업이겠죠. 그쪽 부문에 채용 공고가 뜬다면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 내가 이쪽 분야를 잘 모르는데 그렇게 점수 갖고 이렇게 속단을 하고 그렇습니까?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삼성전자의 DS나 CIM 부분의 국내 영업의 지원은 굉장히 많은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에 소신껏 지원하시는 게 아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전형별 강점을 두고 내가 소신껏 지원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삼성 계열사에 입사하는 걸 목적으로 둘지도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계열사가 더 좋고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업이 급하잖아요. 사실 취업은 급하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취업에 돌입하면 까다로워지는 것이 또 구직자분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잖아요. 보다 현명하게 우선순위에 맞게 판단을 해달라 이겁니다. 합격 가능성이 우선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조언을 그렇지 않다면 일정 수준에서 내가 소신껏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2021년 삼성그룹 공채 좀 한번 전망을 들어봤잖아요. 마지막으로 올해 삼성그룹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길지 않은 조언, 짧고 간결하게 시간의 취지에 맞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적성검사 공부 제대로 하면 합격이 보인다. 임원 면접 준비 미리미리 하면 5월 이후가 행복해진다. 이상입니다. 네.